역사를 찾아서 제262편 무인천하 그리고 무신들의 권력 다툼. 문제는 과거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급제했다고 해서 전쟁이 나면 곧바로 장군이 되는 꼴이라니. 닭 한 마리도 잡아보지 못한 주제들이 말입니다. 전쟁을 하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가 누군지를 똑바로 알려줘야 합니다. 거란의 2차 침입을 물리친 3년 후인 1014년, 현종 임금은 영업전을 폐지했다. 문신들만의 말을 듣고 군인들에게 월급 대신 나누어주던 토지를 거둬들이게 한 것이다. 당연히 무신들의 반발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황후,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폐하, 어인일이시옵니까? 상장군 최질과 기문이 주동하여 거란의 문신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했다오. 폐하, 그리하여 누누이 말씀 올리지 않았사옵니까? 지금은 무신들을 중히 여겨야 하옵니다. 거란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판국에 무신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옵니다. 황후, 이왕 벌어진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우선 당장 폐하였던 영업전을 다시 살려놓고 영업전을 폐하라고 한 문신들에게 벌을 내리소서. 현종 임금은 패했던 영업전을 다시 살려놓았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신들의 벼슬이 높아지고 권력을 쥐게 되면서 그들의 세도가 하늘을 찔렀다. 폐하, 서경유수 판관 이자림 말씀 아래옵니다. 근자 들어서 상장군 최질, 김훈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사옵니다. 그로 인한 백성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하옵고. 짐도 그 문제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판관 생각에는 어찌하면 좋겠소? 그들의 행패를 더 이상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옵니다. 장락궁에서 운몽의 잔치를 베푸시옵소서. 운몽의 잔치라? 그렇사옵니다, 폐하. 그 뒷일을 소신이 도맡아 처리하겠사옵니다. 운몽의 잔치. 중국 한나라 고조 임금 때의 일이다. 한나라 신하 가운데 가장 세력이 강한 한신이란 이가 있었다. 그가 반란을 일으키려 하자 낌새를 미리 알아챈 고조는 한신과 그의 군사들을 초대해 운몽이란 곳에서 잔치를 열었다. 모두 술에 거나하게 취하게 한 뒤 고조는 미리 대기시켜놓은 군사들을 시켜 한신 일당의 목을 베게 했다. 이 일을 두고 중국의 역사는 운몽의 잔치라고 불렀다. 아무래도 폐하께서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네. 그래. 그게 무슨 말인가 이 사람아? 폐하께서 갑자기 우리 무신들을 이렇게 후하게 대해주시니 하는 말일세. 갑자기 마음을 바꾸면 죽을 날이 가깝다지 않은가 이 사람아. 저쪽을 좀 보게나. 누구 말인가? 심사가 뒤틀린 채 쪼그리고 앉아있는 저치 말일세. 장원급제 출신 문신 아닌가?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같으니. 만취한 무신 한 사람이 던진 숫자는 현종 임금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왁자지껄한 잔치자리는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현종은 조용히 자리를 떴고 동시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니는 서경유수 판관 이자림이었다. 이건 여봐라! 저 오만 불손한 자들을 모조리 쳐 죽여라! 폐하를 욕보이는 무신놈들은 한 놈도 살려두지 말라! 장락궁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다. 고려사 자료에서는 이날의 희생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여러 신하들을 장락궁에 모아 잔치를 베풀고 김훈, 최질, 이협, 최가정, 석방현, 이섬, 김정열, 효암, 임맹, 최기 등 19을 목베었다.
1015년 3월 고려 왕조 최초로 벌어진 무신의 난이었고 이후 문무신의 대립은 300여 년 동안 계속되어 고려 멸망의 한 원인이 되고 말았다. 고려 초기 사회는 성종에 의해 통치 체제가 정비됐습니다. 그러면서 유교적 문치주의가 확립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 고려의 정치 권력은 모두 문신들에게만 장악되고 무인들을 천시하는 풍조가 형성되게 되었던 것이죠. 무신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3품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었고 전쟁이 나도 총대장격인 원수직의 문신들이 임명됐습니다. 과거제에도 묵과는 두지 않았음을 물론입니다. 그 결과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대로 1170년 무신정변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력이 어느 한편으로 지나치게 기울었을 때 결국 부패하게 되고 비전도 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케 됐습니다. 오늘도 대담에는 상명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최규성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예,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 날씨도 쌀쌀해졌습니다. 네. 예. 저희들이 지난주 시간에 이 정중부의 난에 앞서서 이제 최초의 무신난을 다뤘습니다만은 이 무신난으로 인해서 이제 닥치게 될 거란의 침입이 있었을 때 많은 장수들이 이미 희생이 됐기 때문에 타격이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이 영향이 있었겠죠? 예, 그 고려 최초의 무신난이라는 그 기문최질의 난이 예, 결과적으로는 전략적으로 어떤 손실이냐 이제 그것을 물어보시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그 평양의 장락궁 잔치에서 군 수뇌부 19명이 일시에 죽지요. 그러니 당연히 뭐 전쟁을 수행하는 데는 전력면으로 큰 손실이 있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그 상장군, 대장군 같은 그 군 최고의 지휘자들이 국법을 어기고 백주대낮에 대궐로 난입해가지고 조정 중신을 포박해서 그래서 아주 죽음에 이를 정도로 패는 것뿐만 아니라 무력 시위를 해가지고 국왕을 압제하는 거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사태거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무신들 요구로 모든 것이 관철되니까 문무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자칫하면 전쟁에 앞서 자중진환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종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그 비상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사전에 이런 그 불법한 행동을 한 무신들 제거하려고 했을 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정중부의 난을 다루게 되는데요. 일단 그 고려 사회에서 이 여러 차례 난이 겹겹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난에 대한 성격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네, 난이라고 하는 게 왕권에 도전하거나 예. 또는 국권에 도전하는 게 대부분 난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그 비정상적인 상태로 이제 나타나는 게 대부분 난이고 또 하나는 이제 권력지향적인 그런 인사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탈법 불법으로 해서 이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들인데 네. 그 최초의 이제 뭐 난으로 본다면 왕규의 난인데 이거는 그 태조의 고갱지신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외손을 왕으로 삼으려다가 이제 정종한테 제거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장인이자 외할아버지였고 자기의 딸들을 그 2명씩이나 그 인종한테 시집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손자이자 사위를 제거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까지 꿈꾸다가 허망하게 이제 죽임을 당한 귀양을 가고 죽은 그런 사건이 이제 이자겸의 난이라 볼 수 있고 묘청의 난이라고 하는 건 역시 이 권력지향적 인사들이 패권을 잡기 위해서 개경파, 서경파가 나누어서 싸우다가 결국은 개경파에 의해서 이제 제거되는 그런 허망한 도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글에서 이러한 허망한 행동을 경계해서 더러움에 몸담고 있으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공연히 죄를 입어 죽임을 당하기 일수다. 예.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영달의 요행을 바라고 버둥대다가 늙어 죽은 다음에 그 헛된 욕심을 깨닫게 된다. 이런 그 경계하는 글이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명학소의 난이라든지 만적의 난은 국가가 또는 그 주인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노비나 하층민들이 생존을 위해서 일어났던 노비의 반란, 하층민들의 반란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것은 또 무신집권기의 사회적 그 어떤 현상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시대상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만적의 경우에 왕후장상이 어디 씨앗이 따로 있더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울부짖으면서 신분 해방 운동을 일으킨 것이고요. 삼별초연화는 좀 특이한 겁니다. 이것은 무신 정권의 핵심 부대요, 대몽항전에 가장 용감하게 싸우던 그 선봉 부대였던 삼별초군이 무신 정권이 무너지니까 이제 불이익이 오지요. 또 그뿐만 아니라 원종이 출육 환도를 단행하고 강도를 벌이고 개경으로 돌아가니까 몽고에 항복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출육 환도라는 게. 이런 몽고에 굴복한 개경 정부에 반대하는 강도 정부를 세우고 끝까지 싸워서 조국을 지키고 그 무인의 도리를 다하겠다. 이런 의가라고 할 수 있는데, 삼별초의 그 대몽항쟁은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를 계기로 고려를 그 몽고가 만만히 볼 수 없고 대하기를 좀 어렵게 대해온 어려운 상대로 인식하는 계기가 돼서 특수한 그런 사건이라 볼 수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야망에서 또 파당적인 권력 투쟁에서 또 하층민들의 생존을 위해서 또 뭐 의병적인 성격의 이 삼별초난 같은 것도 이렇게 함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앞서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밀란이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상관관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밀란이라는 것이 이제 김삼인난까지 이어지는데, 이거 역시 그 당시 무신집권 기간 동안에 하잘것없는 하층민이 수상이 되고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 속에서 또 그렇게 권력만 장악한 게 아니라 백성을 돌보지 않고 부정축제를 해나가서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살 수 없는 이제 민중들이 일어나고, 특히 이제 왕후장상이 어디 따로 있느냐 하는 이런 그 생각은 하층민들이 더 이제 의식을 갖고 일어나게 됐기 때문에 뒷날 밀란의 발생도 다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그 드라마 내용 중에 채칠과 김훈이 이 과거제가 문제다라고 아주 그 불만을 토로하는데, 그 이들의 이러한 불만의 크기가 결국 이제 이런 난으로 확산이 된다는 면에서 이게 의미가 있는데, 이 실제 불만이 그렇게 컸나요? 왜 그러냐면 김 선생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무 양반 제도 체제 하에서는 문과 문이 대등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예 상품으로 딱 제한을 해서 그 이상은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국가의 중요한 어떤 그 사안을 결정하는데 참여를 못 하거든요. 이렇게 되고 전쟁이 나도 모든 각 전쟁마다의 원수는 뭐 윤관이니 서인 이런 사람들이 다 문신들이란 말이죠. 그 지휘를 받아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공헌을 많이 이분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 공헌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숙문천무의 풍이 일반적이었고, 또 과거를 통해서 제대로 뽑힐 수도 없고, 문관의 경우는 과거를 통해서 고속 승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그 부조리, 불평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반감을 갖게 되고 무신난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원천적인 폐쇄에 대해서 이 무력밖에 없다. 이 참 드라마에서 한 번 또 피바람이 몰아치는데, 서경유수 판관 이자림이 그 운몽의 잔치를 언급하게 되는데 참 재미있는 고사인데요. 이거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운몽의 잔치라는 건 한 고조가 초평을 제거하고 한 나라를 세워 천하일통을 하는 데까지는 수많은 공신들이 다 고마웠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성공하고 나면 나머지 이 공신들 처리가 큰 문제거든요. 이래서 이제 그 운몽 잔치를 핑계로 한신 같은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잔치 도중에 이제 붙잡아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대접에 그냥 응했다간 이 장락궁 잔치 마냥으로 피바람이 몰아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역사상 그게 최초의 아마 그런 피바람 나는 잔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거하기 위한. 그러니까 중국 한나라의 이 운몽의 잔치가 우리나라에서의 장락궁의 잔치로 이게 됐군요. 그렇게. 그러면 정중부의 정권의 전개 과정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쓸어버려야 해. 장군,
뭐라 하셨사옵니까? 아니다. 서둘러 가자. 정중부, 이의방 등과 함께 무신정변을 주모한 이고. 그가 지금 가는 곳은 정중부의 집이다. 이리 오너라! 정변의 성공 후 그야말로 권력의 참맛을 즐기고 있던 이고. 그러나 그 달콤한 권력의 맛은 또 다른 탐욕을 불러들이고 있었다. 이때 정중부는 상장군으로 참지정사의 벼슬에 올라 정치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었다. 상장군, 아무래도 남은 문신들이 불안합니다. 아니, 불안하다니요. 반역을 꾀할 조짐도 보이고. 아니, 우리가 나란 일을 온전히 하려면 이참에 그들을 쓸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쓸어버리다니. 그건 아닌 듯 싶소이다. 아니라니요. 나란 일이라는 게 문신들로만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무신들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문신들의 소임도 있어야 나란 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고는 정중부 앞에서 대놓고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으나 내심 불평불만이 그득한 상태였다. 그는 정중부로부터 신통치 않은 대답을 듣고 나서 곧바로 법운사 승려 수혜를 찾았다. 그 자리에는 개국사의 승려 현소도 함께 있었다. 요즘 내 집에는 통 얼씬도 안 하시기에 내 발로 찾아왔어. 장군 댁에 자주 다닌다는 소문이 돌면 번거로울 듯하여 삼가고 있던 차였습니다. 이놈의 세상을 확 뒤집어 버렸으면 좋겠구려. 아니, 왜 그러시옵니까, 장군? 이 의방과 정중부가 말을 안 들어먹습니다. 말을 안 듣다니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통 알아먹질 못한다는 얘기요. 이 의방의 행패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사옵니다. 우선 그 두 놈부터 제거해야겠어. 스님들의 힘을 좀 빌려줄 수 있겠소. 얼마나 있으면 되겠습니까? 30명 난집만 있으면 될 터인데. 30명 아니라 300명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소승도 그렇습니다. 고맙소. 자, 일을 서두릅시다. 거사 일은 원자의 가관식 날로 정합시다. 이고는 이날 참석할 예정이었으므로 여정궁에서 칼을 지니고 병풍 뒤에 숨어 있다가 난을 일으킬 참이었다. 반면 승려 현소와 수혜는 법운사에 무례배들을 모아두었다가 일시에 연회장을 습격해 측면에서 이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고의 부하 가운데 오늘날 장교에 해당하는 교이 김대용의 아들이 끼어 있었다. 이고의 거사 음모를 알아챈 김대용은 즉시 그날 밤으로 말을 달려 이의방에게 사실을 알렸다. 무시, 이놈이 죽고 싶어서 용을 쓰는구나. 좋다. 감히 내게 칼을 들이댄 대가가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마. 물론 그 다음 날 이고의 거사는 수포로 돌아갔다. 미리 진을 치고 있던 이의방 일파에게 전멸당하고 만 것이다. 고려사에서는 이고의 거사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과정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교의 김대용의 아들로 이고의 사환이 된 자가 있었는데 그 음모를 듣고 대용에게 알렸다. 대용이 내시장군 채원과 함께 가서 고변하였다. 이의방도 평소에 이고가 자기를 핍박하는 것을 미워하더니 드디어 그 음모를 알고 채원과 함께 이고 등이 국문 밖에 이르는 것을 기다려 곧 쇠방망이로 이고를 쳐서 죽이고
순검문을 시켜서 그의 어머니와 도당을 잡아다가 모두 목을 베어 죽였다. 그의 아버지는 일찍이 이고가 불량하다고 하여 자식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사형을 면제하고 귀양 보내었다. 정중부에서 비롯된 무신의 난 이후 혼란은 계속된다. 이고가 이의방과 정중부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실패한 2년 후인 1173년, 동북면 병마사로 있던 김보당의 하루하루는 죽을 맛이었다. 이런 빌어먹을, 목숨을 다해 충성을 바쳤건만 동북면까지 내쫓긴 내 신세라니. 김보당은 전통 있는 문반 귀족 가문인 영광 김씨 출신으로 무신 정권에도 참여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의종대 이래로 문란한 정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소신과 기대가 좌절되자 정중부와 이방의 무신 정권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동북면의 병권을 맡게 된 것을 계기로 군사를 일으킨 후 이경직, 장순석 등과 결탁해 거제도에 유폐 중이던 의종을 구출한 뒤 개경으로 향하였다. 개경의 군사력을 얕보았다가는 이를 그르칠 것이옵니다. 그렇습니다, 장군. 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습이라. 그렇지. 개경의 군사들을 깨트리려면 기습작전밖에 도리가 없지. 그렇습니다. 궁을 기습하여 우선 정중부를 제거하고 그 다음을 도모해야 할 것이옵니다. 김보당은 거제도에 머물던 의종을 무사히 경주로 옮겨 놓는 것까지는 성공했다. 그러나 그 뒷일은 만만치 않았다. 계획이 사전에 누설되어 김보당은 정중부와 이의방의 군사들로부터 체포되고 만다. 김보당! 너 혼자 이 거사를 꾸미진 않았을 터. 너와 함께 모의한 자가 누구냐? 아무렴 나 혼자 거사를 도모했겠는가? 문신들 중에 나와 모의하지 않은 자 아무도 없다. 죄 없는 문신들은 또 한 번 피바람을 맞았고 정중부는 경주 출신 이의민을 시켜 의종을 살해하기에 이른다. 김보당의 거사는 결국 의종의 죽음을 몰고 왔던 것이다. 한편 고려사에서는 그 당시 의종의 비참한 죽음을 이렇게 적고 있다. 이의민이 의종을 끌어내어 고넌사의 북쪽 연못위에 이르러 술 2잔을 드리고 이의민이 의종의 등골뼈를 부러뜨리니 손대는 대로 부러지는 소리가 나자 이의민이 문득 큰 소리로 웃었다. 박존이가 2개의 가마솥을 마주 합하여 그 속에 의종을 넣어 못 속에 던지었다.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티끌과 모래가 날아오르니 사람들이 모두 부르짖고 떠들며 흩어졌다. 절의 중가운데 헤엄 잘 치는 자가 있어서 가마솥은 가져가고 시체는 버리었다. 시체가 물가에 나온 지가 며칠이 되어도 물고기, 자라, 까마귀, 솔개 따위가 감히 회상시키지는 아니하였다. 예, 아주 피바람이 한번 몰아쳤는데요. 이 고려사를 집필하는 당시의 그 참 역사 속의 그 기록자들도 자신들이 모셨던 임금이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부분을 기록할 때는 권력무상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또 곤욕스러울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역사를 기술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사실대로 기록해서 후대에 귀감을 삼는다. 예. 그것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사의 심판과 바로 직결되는 얘기인데 15세기 그 합리주의적인 유교학자들, 유교적 사상을 가진 그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술하면서 의종이 이렇게 참 그 이의민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사람에게 등뼈가 꺾여서 그냥 우둑우둑 소리가 날 정도로 죽고 수많은 문관들이 죄 없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경계하기 위해서 열심히 섰겠죠. 네. 이제 중방 정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정중부의 어떤 그 권력 중심 그 실상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주는 그런 특별한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중방 정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중방 정치라고 하는 것은 중방을 통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그 중방 정치이지만 중방이라는 건 그 전부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방은 군 최고 회의인데 2군육이라고 하는 8개의 이제 군단 가운데서 그 대표인 상장군과 부대표인 대장군 그러니까 모두 16명 되죠. 그러니까 군사기구군요. 네, 군사기구죠. 예. 그 16명이 모여서 중요한 이제 군의 업무들을 그 회의해서 결정을 하는 제도였는데 무신 정권이 이제 들어서고 참 이 무식한 무신들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정치의 대강도 모르고 예.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나 참 그 백성들을 위한 것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집단 지도 체제로 나갑니다. 초기엔. 그래서 중방이라고 하는 그 군사 조직을 통해서 그 군수뇌들이 모여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집행을 했죠. 그러나 권력의 중심에는 그 3인방, 그 2고 2의방 정중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의 들러리로 또 이 중방은 많이 했죠. 또 그리고 이 중방 정치를 누가 시행하게 했을까?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보다가 보니까 고려사에 이의방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의방이 이제 타도된 뒤에 그 중방의 높은 사람들이 이 중방에 설치돼서 우리가 이 정치적인 어떤 그 발언권을 행사하고 국가의 운영에 참여한 건 모두 다 이의방 덕이 아니냐 이런 걸로 네. 볼 때 이의방이 아마 중방 정치로 가는 길을 놓은 것이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중부, 이의방, 이고 네. 이 세 문제적 인물들이 중심이었고 네. 그래서 이 중방 정치에 의해서 다른 많은 문제점도 발생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드라마 내용대로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이고가 난을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직접적인 동기는 뭘까요? 권력욕이겠죠. 예. 그렇지만 그 이고가 왜 그 역적 모일까지 했느냐 놓고 보면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본다면 구명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 예. 그러냐면 권력에 패한 자는 결국은 희생이 되고 어떤 죄를 뒤잡아 씌워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귀양을 가고 죽임을 당하면서 억울하게 역적까지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예. 됩니다. 그러나 좌우간 이의방전이나 정중부전에 보면은 그 이고가 난을 일으키게 되는 직접 동기는 본인이 불만을 갖고 혼 1등의 벽상공신이 됐는데도 저 정중부하고 이의방은 자기보다 훨씬 더 대접을 잘한다. 자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그 사람들보다 못하게 대접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불만이 결국은 그 역적 모의까지 나갔다 이렇게 이제 그 되고 있고요. 또 이고가 진짜 반역을 품었는지 아니면 사람이 허랑해가지고 무렵애들과 어울려서 술 먹고 그냥 떠들은지는 몰라도 자건 그것이 빌미가 돼서 성공하면은 넌 무슨 벼슬을 주겠다 또 너는 무슨 벼슬을 주겠다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역적 모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그렇게 역적 모의를 하고 실행으로 옮기려고까지 했느냐? 그건 잘 모르겠고 정중부나 이의방에 의해서 예. 제거되면서 억울하게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이제 이고가 그 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승려들의 지원을 받고 또 승려들이 무례배까지 동원시켜 주지 않습니까? 예. 이 승려와 이고가 그렇게 가깝게 이런 걸 이 목숨을 건 일인데 여기에 이렇게 참여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보다 조금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게 이고와 이의방과 정중부가 무신난의 주모자이긴 해도 예. 각각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갖진 못했거든요. 또 그거에 상응해서 이제 무신난 이후 많은 그 군인들이 사병을 거느리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사병을 거느리게 되는데 이고가 정중부나 이의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갖는 사병보다 많은 숫자의 군대를 가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금방 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시중에 무례배들을 끌어들여서 훈련을 시킨다든지 전통적으로 그 고려는 사원 세력이 강해서 사원마다 승병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승병들이 보통 때는 이제 도적의 침입을 막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국가의 이제 비상시국에 당하면 독립부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더러는 이 권력 투쟁에서 이자겸면안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이자겸의 아들이 현화석 승려들을 그렇습니다. 데리고선에 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간간히 이 고려 시대의 이 정변에 이용이 되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사원 세력도 강한 어떤 군사 집단과 마찬가지로 군대를 갖고 있고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고가 그 접촉을 벌려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고 또 만약에 성공하는 날이면은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법은사나 개국사 같은 큰 절에 이제 절 승병들이 거기에 호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원천적으로 사원이 그런 세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언제든지 이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교섭의 대상이 그런 되고 거를 그렇습니다.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장락궁을 봤고요. 또 이제 여정궁이라고 등장하는데 이 궁자를 보면은 궁궐 안에 있는 어떤 전각 이렇게 설명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고려 시대의 그 궁궐 이름이 여러 차례 변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이 나고 불나고 이렇게 되면은 좀 임금이 기분이 좋질 않죠. 왜냐면 그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웠던 전각들이 다 타고 그걸 복원하고 나서는 옛 이름을 붙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같은 전각이라도 복원될 적마다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종 때 이자겸의 난 이후에 다시 이름들이 이제 바꿔지고 그랬는데 이 여정궁이라는 것은 국가나 왕실의 중요 의식을 거행하던 그런 그 궁 중에 하나고 또 이 명종대의 그 태자에게 가관식을 바로 거행하던 장소도 여정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궁은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많았을 수도 있고 많습니다. 또 없어졌다 다시 생기기도 하고 같은 궁인데 이름이 바뀔 이름도 수도 있고 바꿔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사를 인용한 부분에서 이제 교위 김대용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언급하는 부분에서 이제 교위가 나오는데 이게 뭐 이 시기에만 있었던 특별한 직책인가요? 아닙니다. 군사 조직을 조금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은 과거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급제자 무과의 출신자들로서 당연하게 장교로 나가지를 못하고 용력이 과인하다든지 또는 뭐 수박키를 잘했다든지 또는 뭐 지모가 출중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뽑힌 사람들에게 첫 번째 이제 지금 말하면 소위급에 해당되는 걸로 대정이라는 직책을 이제 줍니다. 이게 이제 종구품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단이네요. 네, 그래서 그 종구품직에서 한 단계 올라간 게 바로 교위입니다. 그러니까 정구품직이죠. 그러면 이제 대개 이 대정과 교위는 위관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영관급 소령에 해당되는 게 정팔품직의 산원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 낭장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장군, 대장군, 상장군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물어보신 그 교위라는 직책은 맨 그 말단 장교직인 대정 위에 있는 정구품직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뭐 이 말단이긴 하지만 실제 이런 난이나 이런 데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투 요원이라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실질적인 그 군대 지휘할 수 그 하급 군대를 지휘하는 이제 장교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김보당이라는 인물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 정중부 일파에게 이 불만을 가진 걸로 나타나는데 김보당이라는 사람은 무신난에 동조를 하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나요? 한동안 유행하던 코드로 본다면 코드가 맞지 않은 분입니다. 네, 그리고 김보당은 그 명문 집안인 영암 김씨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하층민들 또는 일반 민중으로 시작됐던 무신들과는 좀 다르죠. 거기에다가 이 문신이면서도 아주 성격이 대담하고 또 용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불법적 탈법적으로 정권을 잡은 정중부하고 이의방을 미워하고 또 정중부나 이의방도 그를 어려워하는 그런 상대였습니다. 비주류에 있었던 인물이군요. 그분이 그 명종 주기원년에 우간이대부라는 임금에게 간하는 직책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무신들이 몽땅 그 조정의 관직을 다 독점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꼭 무신이 맡아야 할 게 이제 말하자면 비서직에 해당하는 그런 직책인데 임금의 측근에 있으면서 그 모든 그 국사를 이해할 수 없는 무식한 무신들이 있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준의라고 해서 이의방의 이제 형하고 문국겸이 모신이면서도 대성의 관직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대성직은 내놔라. 넌 무신으로 얼마든지 다른 직책은 좋지만 이래서 이제 입 바른 소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미워해가지고 좌천을 시키고 끝내는 저 변방으로 쫓아서 동북면 병마사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북면 병마사라는 게 변방으로 쫓겨나가지만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또 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직책이니까 나중에 이제 반란까지 일으키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죠. 예. 참 역사 속의 인물들이 무신, 문신 이렇게 나누는 것은 사실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각자의 특성을 가진 인물들이 이 역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꼼꼼히 따져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참 안타깝게도 고려 태조가 정권을 잡고 국가를 운영하면서 누구든지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은 문신만으로도 안 되고 무신만으로도 안 된다. 문무겸전에서 사서삼경 읽고 병술도 익히고 병법도 익히고 이래서 비상시국이 되면 앞장서서 지휘를 해야 되고 무신 역시 국가의 이제 통치의 대강은 알아야 되니까 글도 열심히 읽고 역사책도 많이 읽어서 무신이지만 폭넓은 그런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게 그 태조의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도중에 이렇게 삐뚤어지게 된 것이 결국은 무신난으로 이어지고 국가의 비극이 오는 거죠. 네. 결국 이렇게 이 정중부의 중방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의방이라는 인물이 뭐 굳이 또 포스트 정중부를 애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의방은 아주 야심만만한 무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라이벌이었던 이고를 쉽게 물리치고 나자 권력을 이제 독점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정중부 타도에 나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무력 충돌로 나가야 되겠지만 속에는 그걸 감추면서 겉으로만 이제 포스트 정중부를 낸 것이고 또 정중부 입장에서 본다면 그 이고를 단숨에 때려 죽이고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 게 두렵거든요. 언제 그 창뿌리가 자기를 향해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 이제 그만두겠다 하고 그런 제스처를 쓰고 그렇게 되죠. 예. 자, 그럼 이제 이의방과 정중부의 시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님, 찾아 계셨사옵니까? 어서 오너라. 정중부의 집. 정중부가 아들 균을 불러들였다. 균아, 견자들어. 권례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구나. 그렇사옵니다. 아버님, 이의방의 야심이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삼게 하고 그 발판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이옵니다. 이의방은 야심만만한 무인이었다. 라이벌이던 이고를 쉽게 물리치고 목표를 다시 정중부로 삼았다. 그러나 이의방은 이고처럼 서두르지 않았다. 힘을 확보하기 위해 황실과 결탁하기로 하고 자신의 딸을 강제로 태자에게 출가시킨 것이다. 전라도 시골 구석에서 자란 이의방의 딸은 아비 덕에 하루아침에 태자비로 신분 상승이 된 것이다. 그 모습을 지켜본 정중부 부제의 마음은 착잡할 수밖에. 아웅다웅하는 문신들 꼴이 보기 싫어. 이의방을 내세우려 했으나 또 다른 세력으로 뻗어나오니 이 세상사가 부질이 없구나. 어쩌시겠습니까, 아버님? 이제 조정에서 물러나 편히 살고 싶구나. 형님, 상장군이 사퇴를 한다니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일이오이까? 이건 날벼락이다. 아직은 안 된다. 정중부를 향해 칼을 겨누던 이의방과 그의 형 이준희는 정중부의 관직 사퇴 선언에 대해 수기를 거듭하고 있었다. 형님, 어찌하오리까? 일어서라. 어쩌시려고요, 형님? 상장군 댁으로 가보자. 상장군, 아직은 아니 되옵니다. 심사숙고하소서. 나는 이미 그렇게 결정을 했소. 왜 번복하라는 거요?
상장군, 아우가 제 딸을 동궁으로 보낸 것은 잘못이외다. 오랫동안 시골에서 살아와 궁중이 그리워 철없이 저지른 일이외다. 노여움을 푸시고 조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합니다, 상장군. 이제 조정이 안정되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터인데 사퇴라니요? 아니되옵니다. 이의방 형제는 정중부가 중방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했다. 나는 이미 늙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두 분이 알아서 나란 일을 잘 꾸려가시오. 상장군, 노여움을 부옵소서. 이 못난 놈을 친자식처럼 여겨주신다면 친어버이처럼 모시겠나이다. 이렇게 일단 정중부와 이의방 형제는 화해를 하긴 했는데. 장군, 궁궐이 그립습니다. 구경 한번 시켜주소서. 그야 어려울 것 있나. 그래, 당장 같이 들어가기로 하지. 정중부를 등에 업은 이의방의 생활은 아나무인격이었다. 이의방은 의종의 후궁인 무비를 자신의 집에까지 들어앉히고 주색 잡기에 빠져 있었던 것. 당시 무비의 나이 한창 무르익은 30세. 무비는 의종을 따라 거제도까지 내려갔다가 1년 만에 이의방에 잡혀온 것이었다. 장군, 어째 궁궐이 예전보다 썰렁하나이다. 그 많던 궁녀들은 어딜 갔나이까? 그 궁녀들이야 그 폐하만이 거느릴 수 있다는 걸 모르는가? 장군이 바로 이 나라의 폐하가 아니시던가요? 얼마 후 이방은 궁녀들을 불러서 그야말로 왕처럼 놀았음은 물론이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해 나무란 사람은 이방의 형 이준이었다. 나는 역적이로다. 아니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오이까? 그 이종을 쫓아내고 공예태우의 여동생을 위협하여 간통하고 이제는 정치를 문란케 하니 큰 역적인 게야. 말 조심하십시오 형님. 한 번만 더 그따위 말을 짓거리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얼마 안 있어 서경유수 조이총이 군사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중부와 이방의 횡포를 참을 수 없다는 명분이었다. 이는 곧 무신들을 내쫓고 나라를 바로잡자는 것이었다. 나를 따르라! 이방은 조이총의 목을 베겠다며 추정했으나 대래 정중부의 아들인 정균의 명을 받은 승려 종참에게 살해당하고 말았다. 한편 조이총의 반란은 1176년 7월에 윤인첨이 서경군을 격파하고 조이총을 생포함으로써 3년 만에 진압되었다. 이로써 천하는 정중부, 정균 부자의 것이 되었다. 교수님, 이의방이 이제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삼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권력지향적인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게 뭐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정치와 결탁을 하는 게 드물다고 보겠는데, 이 시대는 이게 뭐 그렇게 흔히 있었던 형태였나요? 흔하다고 보기보다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뻔뻔한 요구인데요. 네. 왜냐하면 명종 자체가 허수아비 왕이었거든요. 예. 더군다나 그 이고 이의방 정중부가 솥발같이 이렇게 섰다가 이의방이 이고를 죽이고 권력이 이제 이의방한테 실리게 되니까 허수아비 왕인 명종이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응해서 태자비로 드릴 수밖에 없죠. 이의방의 예. 딸을. 글쎄요,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태자비가 된 이의방의 딸이 이제 역적의 딸이 되게 되는데, 근데 훗날 다른 기록을 보면 사평왕후 이렇게 불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뭐 특별히 숨겨진 얘기가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저도 그래서 부지런히 그 고려사 후비열전이라든지 또는 이의방전이라든지 이런 걸 쭉 봤는데 명쾌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다만 이제 그 추측컨대는 태자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그 태자비 그 폐비 이씨는 떨려났거든요. 그러니까 왕비도 안 되는데 왕후로 불렸다. 사평왕후라 불렸다. 예. 이거는 당연히 태자가 나중에 강종이라는 이제 왕이 되면서 폐위된 태자비를 복원시켜서 예. 사후에 그렇게 사평왕하고 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름이나 명칭 이런 것을 그 복권하는 데 있어서는 임금의 권한도 있었다는 얘기가 그럼요. 되겠죠. 절대 권력이죠. 예. 그 앞에서 정중부가 말뿐이었다. 이의방의 말뿐이었다라는 그 배경을 설명하셨습니다만은 이 정중부로서는 이제 이의방이 이제 점점 커지는 것이 뭐 참 그야말로 보기 싫은 눈에 가시였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때 그럼 정중부가 나 물러나겠다 이렇게 또 배짱을 부리는 거죠? 이의방 형제가 이고를 미워해서 아주 공공연하게 이제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끝내는 이제 이의방 형제가 이고를 제거했지 않습니까? 예. 그뿐만 아니라 이고를 제외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채원이거든요. 채원. 예. 그 채원이 그 이방에 버금가는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그 이고를 제외할 때는 이방과 채원이 힘을 합쳐서 제거를 해놓고 그다음엔 미워 같은 채원을 또 제거를 했거든요. 네. 이러니까 정중부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언제 나한테 화살이 올지 모르지 않느냐. 그리고 그때까지도 정중부가 절대 권력을 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참 무지막지한 놈한테 걸리는 것보다는 내가 그만두는 게 낫겠다. 이래서 이제 벼슬을 내놓겠다. 나는 은퇴하겠다. 예.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치수초를 쓴 거죠. 예. 그래서 또 그 이의방 형제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술을 대접하고 달래면서 절대로 주인은 반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받들겠습니다. 이래서 부자간을 또 맺습니다. 둘이. 그러니까 이의방과 그 정중부가 네.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사퇴를 그만둔다는 얘기를 거두죠. 그러나 둘 다 기회만 오면 네가 죽을지 내가 죽을지 해보자 하고 칼을 갈다가 결국은 정중부 부자에게 먼저 당하죠. 이제 이의방이. 그러니까 서로 신경전을 보이지 않게 네. 신경전을 벌이고 벌이는 있었죠. 장면이 이게 되겠네요. 네. 예. 사실은 서로 다 알고 있으면서 네. 겉으로는 또 의리를 또 내세우고. 네. 그게 정치가 그래서 무서운 거죠. 네. 어떤 시대든 또 이 역사에 또 여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무비라는 후궁도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의방과 잘 지냈다. 뭐 결론은 이렇게 되는데 이 후궁에 대한 기록은 뭐 얘기거리가 좀 있나요? 네, 변죽만 울린 얘기들이 나오던군요. 찾아보니까요. 예. 고려사 그 환자열전 가운데서 그 백선연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궁녀 무비가 관비 출신인데 의종이 그 한 번 보고 사랑을 해서 궁궐을 끌어들여서 무척 그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척 미인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예. 그 관비지만 관에 속해 있는 종이지만 대단히 얼굴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도 그 백선연이 환자인데 어떻게 어울린지는 몰라도 둘이 어울려가지고 소문이 많이 나왔다. 네. 고려사니까 점잖게 표현했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그렇겠죠. 지잡한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고려사의 이의방전을 보면은 이준의하고 이의방이 다투는데 거기에서 너 세 가지 잘못이 있다 해서 막 그 나무라는데 그 꾸짖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임금을 추방하고 또 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첩을 강탈했다. 그 첩이 무비. 바로 그 첩이 무비다. 예.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그 무신난 이후에 의종이 사랑하던 그 무비를 이의방이 그 감히 그 신할 수 없는 그 임금의 애첩을 끼고 놀았으니까 결국은 정중부의 타도 대상이 이제 되는 거죠. 예. 명분에 있어서는. 그렇군요. 저희들이 이제 이 정중부 시대를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좀 빨리 진행하려다 보니까 이제 단답식으로 질문이 되게 됐는데요. 이제 서경유수 조의총이 이제 군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걸로 보면은 정중부 일파와는 대립 관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 이때 정중부하고 대립을 할 만한 그런 그 세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절대 권력은 없지만 네. 소위 민심이라는 것, 또 그 당시 이제 조정 관리들의 참 불만이라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없고 난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서경유수 조의총이라는 분은 의종 말년에 병부상서라고 하는 직책을 가져서 예. 군에 이제
말하자면 그 폭넓게 이제 그 아는 사람들이 있고 지인이 많았지요. 또 어느 정도 이제 이분이 그 상당히 능력도 있는 분 같은데 의정이 폐위되고 무신들이 정권을 독차지하자 이제 정중부하고 집권 무신들을 미워하게 됐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대립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의정을 복위시키려고 하는 김보당의 난이 실패로 들어간 뒤에 그 명종 4년에 그 무신 타도를 외치면서 군사를 일으켰죠. 이때 이제 그 자비령 이북의 한 40여 성이 여기에 이제 호응을 해가지고 한때 세력이 떨쳤지만 결국은 그 무신 윤인첨에게 사로잡혀서 죽고 3년 만에 나는 진압되고 말죠. 네. 마지막으로 이 무인천하의 정중부 정권 이 말로를 좀 요약해 주시죠. 정중부가 정균과 함께 참 그 너무도 참 욕심스럽고 그리고 포악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누가 나서서 정중부를 제거할지는 모르지만 필연적으로 그렇게 당할 운명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청년 장교로서 대단히 의협심이 강했던 최충원과 최충수 두 부자가 일어나서 정중부와 정균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4대 60년간에 걸친 최씨 정권으로 가는 다리가 놓이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고 하죠. 그 실상이 바로 고려사회 무신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백성들의 삶은 피폐할 수밖에 없었겠죠.